제가 처음에 시장에 가서 놀랐던 것들은요, 마음에 드는 오토바이를 찾고 결제할 때 현금 따발을 이렇게 들고 와서 그 앞에서 세서 주면 현금 기계로 돈을 카운트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를 구매하고 나면은 한국의 간이 영수증처럼 내가 언제 오토바이를 팔았다라는 이름만 적혀있는 영수증을 발행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오늘 산 오토바이가 내일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제가 영어로 물어보면 1,500달러고 베트남어로 물어보면 100만 원인 이런 오토바이 시장에서 도저히 오토바이 자신이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에서 오토바이 거래 플랫폼 OKS를 운영하고 있는 김우석입니다. 베트남에 온 지는 7년차 되고 있고요. 베트남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트남에서 길에 걸어 다니는 건 배하고 외국인밖에 없다. 그만큼 베트남에서 오토바이는 생필품으로서 오토바이를 통해서 당연히 일을 하러 가고 공부하러 가고 데이트를 하고 여행을 가고 때로는 오토바이 누워서 자는 모습도 심심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명이 타기도 하지만 대가족 4명, 5명이 한꺼번에 오토바이를 타는 일도 쉽게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성인 인구의 91%가 오토바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거기서 발생하는 모든 중고 거래들을 800만 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매달 베트남 전체 중고 오토바이 거래의 15% 정도에 해당하는 물량이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아이덴티티를 쉽게 보여줄 수 있는 오토바이 시장은 보시는 분들께 흥미로운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베트남에 처음 온 게 2016년 9월이었습니다. 기존에 한국에서는 이제 바이오스탠다드라고 하는 화장품 원료 제조 기업을 코파운더로서 3년간 재직을 하다가 시장 조사 겸 베트남에 오면서 OKS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여기 살려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오토바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중고 오토바이를 살려고 했고, 그래서 베트남 친구와 하노이에 있는 중고 오토바이 시장에 방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보시면 길거리에서 오토바이 상점들이 쭉 서 있고, 시장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오토바이 상점과 수리점들이 복잡하게 섞여 있습니다. 이제 둘이서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시장으로 이렇게 쑥쑥쑥쑥 들어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와서 일로 와라 라고 손짓을 하는데, 마치 예전에 용산의 전자상가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만 놀란 게 아니라 같이 갔던 베트남 친구도 같이 놀라서 그대로 오토바이를 타고 그 시장을 뚫고 지나갔던 첫 인상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에서 오토바이를 좀 찾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기존에 베트남에 있는 페이스북이라던가 베트남판 중고나라에도 오토바이 매물은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차이점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95% 허위 매물 물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을 좀 더 찾아보다가 그때는 오토바이를 사지 못하고 포기했던, 그래서 오토바이를 한동안은 빌려서 타보고 하는 과정 속에서 OKS의 필요성을 제일 먼저 느꼈던 것 같습니다. 시장에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오토바이를 오프라인에서 직접 보고 당연히 구매를 하고 싶어 하고요. 오토바이가 고관여 상품이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베트남에서 GDP가 연 3,000달러 수준이고, 저희 플랫폼에서 중고 오토바이 평균 가격이 약 1,500달러입니다. 바꿔 말하면 한국에서 3천만 원 정도의 연봉을 받는 직장인이 1,500만 원짜리 중고차를 사는 정도 수준의 굉장히 부담이 큰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를 구매하고 나면은 워런티라든지 개런티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정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았던 것들이 시장이 갖고 있는 많은 문제 중에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 운전자분들은 보통 이제 중고 오토바이를 거래할 때 삼촌이나 오빠와 같이 시장을 방문을 하는 게 대부분이고요. 사실은 정말 시장을 활용하기보다는 아는 지인들에게 팔거나 주는 것을 선호한다는 이야기를 항상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장은 너무나 명확하고 해야 할 것도 명확한데 과정 자체는 쉽지 않았습니다. 사실 처음에 창업을 한다고 하면 가장 중요한 리소스는 대표가 갖고 있는 역량, 경험, 네트워크 이런 것들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베트남에서 창업을 하니까 베트남에 네트워크가 없고 계약서도 제대로 읽을 수 없는 외국인으로서 대표로 자리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막막한 일인지를 그때 처음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풀어준 것들 다 사람들이었습니다. 베트남과 한국의 문화가 비슷하다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한국 사람들이 얘기하는 정이라는 똑같은 단어가 베트남에서는 이게 띵감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사람은 참 정감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게 베트남에 굉장히 중요한 칭찬이거든요. 제가 뛰어난 리더였다면 제가 모든 걸 이끌어갈 수 있었겠지만 베트남에 대한 경험이 없고, 이런 제가 때로는 언어로 때로는 표정으로 계속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파트너샵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시장에 방문을 했는데, 여기서는 손님이 방문하면 차를 내어주는 풍습이 있습니다. 여기 가서 인사하고 웃으면서 차 마시고 어색하게 웃으면서 앉아있다가 또 다음 가게 가서 인사하고 웃으면서 차 마시고, 아침에 출근하면 거기 가서 샵들을 하나씩 돌면서 인사만 드리면서 보냈던 시간이 한 3개월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저희가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데 도와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도와준다는 마음으로 처음에 OKS와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첫 해에 모집했던 파트너샵이 약 50개 정도가 됐었고요. 현재는 2,100개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OKS의 버전 1이 2019년 런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2020년부터 중고 오토바이 시장에 최초로 전문 금융 서비스를 지급하기 시작했고요. 제가 처음에 시장에 가서 놀랐던 것들은요, 마음에 드는 오토바이를 찾고 결제할 때 현금 따발을 이렇게 들고 와서 그 앞에서 세서 주면 현금 기계로 돈을 카운트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이렇게 비싼 오토바이를 현금으로 사야 되는 것은 베트남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제가 베트남 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마 은행 계좌를 많이 안 쓰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 친구가 웃으면서 아니 우리도 신용카드 있고 다 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안 하는 이유는 서로를 믿지 않아서이다. 물건을 받기 전에 먼저 돈을 내고 싶지가 않다. 그때는 이제 온라인 주문을 하면 직원이 오토바이를 타고 직접 물건을 배달을 해주면 물건을 받고 현금으로 결제를 하는 시스템이 베트남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익숙하지 않았던 개념은 크레딧이라는 개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에서는 전당포 문화가 굉장히 발전해 있었습니다. 금융을 써야 되는 경우가 생기면 자기가 갖고 있는 물건 중에서 가치 있는 물건을 가지고 가서 담보로 급전을 쓰는 것. 지금도 큰 사거리에 가면 전당포들이 항상 많이 위치해 있는 걸 쉽게 볼 수가 있고요. 이 전당포에서 받는 담보 물건의 80% 이상이 오토바이입니다. 결국은 그 신뢰라는 것이 한국처럼 잘 자리 잡지 않고 있고 그걸 시스템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저희가 이 시장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라는 걸 좀 깨닫게 됐던 것 같습니다. 기존에 저희 사용자들은 오프라인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현금 결제를 하는 사용자들이었다면 지금 저희 사용자들은 스마트폰으로 앱 결제를 하고 모든 걸 해결하는 사용자로 바뀌어 있습니다. 처음에 100만 명의 사용자가 모이는데 1년이 걸렸고 200만 원 6개월, 300만 원 4개월 계속 속도가 빨라지는 것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 800만 명 정도의 앱다운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고요. OK세가 베트남에서 1위로 독보적입니다. 매년 중고로 거래되는 오토바이 숫자가 월간 한 66만 대 수준인데 10만 대가 OK세를 거쳐간다는 것은 15%가 OK세를 통해서 거래가 되고 있다. 그리고 저희가 이걸 2년 만에 달성했다라는 점이 대략적인 지표 중에 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베트남에 온 지는 6년 넘어서 7년 차 되고 있고요. 처음에는 저도 베트남을 쉽게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베트남이 쉬워 보일 때는 아직 베트남을 모르는 겁니다.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처음 와서 식사하시면서 식당 종업원들한테 너 월급 얼마냐? 아니 너 월급이 30만 원이야? 베트남은 싸고 쉬운 곳이네. 아 정말 베트남을 모르는 분들이고 사업을 하시거나 생활을 하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부분은 싸지만 어떤 부분은 한국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기대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 상황들도 많이 마주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베트남에서 자동차를 산다고 하면은 한국보다 비용이 훨씬 더 비쌉니다. 자동차에 관련된 세금들이 높기 때문인데요. 단순히 한국처럼 봐서 내가 이렇게 오피스를 얻고 아파트를 렌트하고 이렇게 차를 쓸 거야. 그런데 베트남이니까 이 정도 가격이면 가능하겠지라고 생각하신 숫자와 실제로 여기서 만나시게 된 숫자는 상당히 다를 수 있다. 단순히 한국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뭔가 부족하고 잘 안 된다고만 볼 수가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베트남 사람들의 그러한 방식이 다 이해가 됩니다. 모든 것이 가장 주어진 상황 속에 합리적인 방법이고 그런 것을 모르고 그것을 고치려고 했던 내가 얼마나 잘 몰랐던가 깨닫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사업을 잘하려면 사람들이 원하는 걸 만들어야 되고 사람들의 변화와 흐름을 같이 가야 되는데 그런 흐름을 맞춰갈 수만 있다면 베트남은 정말 좋은 기회가 있는 곳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을 잘할 수 있는 핵심은 좋은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이고요. 제가 지금 베트남에서 일을 하며 느끼는 것들은 사람들이 너무나 근면성실합니다. 주말 새벽까지 가끔은 제가 체력으로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목숨 걸고 일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고요. 그런 직원들을 얼마나 잘 모아서 잘 키우고 여기 성장하게 만드느냐가 사업 핵심의 관건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좋은 팀들을 만나서 명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달려간다는 것, 그것이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성공회대학교에서 신학과를 전공하고 사제가 되는 길을 고민을 하다가 스타트업 업계로 이제 넘어오게 된 케이스인데요. 신학과 공부는 되게 재밌었어요. 정말 알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무제한 접근할 수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졸업 시즌을 앞두고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는데 뭔가 정말로 좀 프랙티컬한 일은 하기가 어렵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주말에는 주일학교 교사로서 그 초등학생들 같이 소통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에 있어서도 기도를 해줄게, 앞으로 나갈 희망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계속 잊지 말자,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뭔가 좀 프랙티컬한 일을 할 수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창업을 시도해보게 되었고요. 제 입장에서는 신이 교회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성직자가 되는 마음으로 소금처럼 살 수 있다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 될 거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창업을 하면서 제일 좋은 거는 1억 명의 사용자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처음에는 저희도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회사를 차려서 그 성과를 가지고 사회에 기여를 하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단계부터는 우리가 만드는 시스템 자체가 이 사회가 가진 문제를 해소하고 도움이 되는 시스템을 빌드업하자. 단순히 오토바이를 사고 팔도록 중개하는 일이 아니라 신뢰를 만드는 시스템을 빌드업하고 있다. 한 2년 전쯤에 친구가 너 요즘 어때? 라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말이 나오더라고요. 야, 나는 요즘 빠따를 들고 마운트에 서 있는 것 같아. 어두운 마운트에서 나 혼자서 빠따를 들고 서 있는데 내가 아는 건 하나밖에 없어. 공이 날아온다는 거야. 그러면 나는 우주까지 홈런을 때리고 싶어. 이게 완성이 되는 걸 보고 싶고, 저는 오토바이 타는 것도 좋아해서 오토바이 타고 여행 자주 갑니다. 자동차에서 보는 풍경과 오토바이 뒷자리에 느끼는 풍경
풍경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걸 봤을 때 이게 베트남 사람들이 보는 풍경과 온도는 이렇구나 되게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고, 결국은 창업자가 해왔던 경험이나 많은 것들이 그 사업에 다 녹아들 수밖에 없다는 게 너무나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어떤 사람인지가 아마 회사의 철학과 직결이 될 거고, 그것들이 사람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실제로 볼 수 있는 경험은 한 인간으로 태어나 살 수 있는 경험 중에 가장 멋진 경험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을 한다는 건 참 즐거운 것 같아요.